왜 공부하냐? 리더가 멍청하면 밑에 애들 다 죽으니까. 리더는 무조건 똑똑해야 됩니다. 자, 제가 멍청하면 제 밑에 애들만 다 죽습니다. 멍청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멍청하면 그 회사 임직원이 다 죽어. CEO인가? 아니요. 여러분입니다. HR 담당자가 멍청하면 그 회사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운명이죠. 그게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예, 뭐, 딴 일 할 것도 많은데. 징후.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평택에서 좀 이상하다, 막 계속 아프더니 나와, 막 이럴 때 딱 스탑! 해서 빨리 움직였으면 게임 끝이죠. 이상한데? 라고 해서 계속 어떻게 질질 끌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징후를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뭔가 3세대에서 4세대로, HR의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걸 잘 몰라. 그런 얘기를 좀 할게요. 이럴 때 막 이렇게 메르스가 막 움직였을 때 빨리 움직여서 컷! 하면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HR의 트렌드 이런 것들이 막 움직여서 4세대로 넘어갈 때 빨리 움직이면 와, 저 친구 똑똑하네 하면서 임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예, 계속. 혁신 이러면 예생하는 거지. 예. 그죠? 얘가 이런 얘기 했어요. 딱 이렇게. 애플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인문학자들이. 막 난리 나가지고 손자를 공부하면 막 엄청난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 엄청난 사기를 공부해라.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무지하게 많이 팔아먹죠. 거기에 여러분들 다 속아가지고 직원들 다 소집해가지고 사기 유명한 사람 모셔서 강의하죠. 그 강의 들어본 우리 CEO가 똑똑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스마트폰 만들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읽었거나 참고했던 고전이 뭡니까? 이랬는데 임주리 씨. 참고 안 했어요. 인문학하고 있다는데, 인문학하고 기술의 교차점에 애플이 있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썼어요? 휴머니티가 아니죠. 리버럴 아트입니다. 인문학을 영어로 뭡니까? 휴머니티. 근데 왜 스티브 잡스는 리버럴 아트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휴머니티가 아니고 인문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역사, 철학 뭐 이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리버럴 아트가 뭔지 아십니까? 예, 리버럴 아트. 하나 더 보시죠. 구글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미끄럼틀. 얼마 전에 책이 한 권 대단한 책이 나왔는데요. 구글 웍 룰입니다. 구글이 일하는 법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제목을 잘 뽑았어요. 전 박수 보냅니다. 구글의 아침에는 자유가 있다. 그죠? 빙고예요. 또 리버럴이네, 자유. 리버럴 아트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고대 그리스의 자유 시민들이 자기가 시티즌십, 시민이 되려면 어느 정도 갖춰야 될 지식 체계입니다. 소위 말하는 교양학이죠. 인문학이 아니에요. 구글에는 자유가 있대요, 아침마다. 네. 구글에 지금 미끄럼틀 왜 있는지 아십니까? 구글처럼 잘해주면 창의성 나올 것 같죠? 제가 구글 코리아 가봤더니 별거 다 있더만 진짜. 이런 저 끝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와가지고 구글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괜찮죠? 저 끝에 버섯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서 소파가 있고 직원들 잘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라운드리 서비스. 근데 옷벗어 던지면 다 세탁해줘요. 하루 3끼 밥을 그냥 해줘요. 호텔 이게 셰프급이. 죽이죠, 그죠? 걔 데리고 와도 돼. 뭐 온갖 심부름 다 시켜도 돼요. 왜 그렇게 해줄까? 왜? 왜 그렇게 해줄까요? 네?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온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 일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일만 하라고. 빙고. 구글 코리아 기록 28일 동안 집에 안 간 친구가 있다. 28일 동안 집에 안 간 게 기록이에요. 어젯밤 밤새서 일했어요. 지금 오후 2시야. 또 밤새야 될 것 같아. 근데 약 2시간 시간이 남았어. 뭐 할 거야? 저 밑에 버섯 밑에 가 자야 돼. 샤워하고 회사 샤워부 샤워하고 밖에 나가서 오늘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고민하지 마. 그냥 먹어. 그냥 안에서. 그거예요. 걔 왜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걔 집에 놔두고 한 28일 집에 안 가봐. 걔 죽어. 걔 데리고 와야 돼. 그런데 자유가 있대요. 자유가 있대. 이게 플러스 20% 미끄럼틀 왠지 아십니까? 2층에서 1층 미끄럼틀, 이게 식당으로 내려오는 미끄럼틀이에요. 2층에서 1층을 밥 먹으러 올 때
계단으로 내려오면 바쁘니까 시간 걸리니까 그냥 미끄럼틀로 쭉 내려서 밥 먹고 쭉 올라가라는 얘기지. 이게요 플러스 20이에요. 24하루에 일주일 40시간에 20%를 네가 네 마음대로 쓰라가 아니라 40시간이나 한 70시간쯤 일하고 거기에 플러스 20% 정도 더 해라 이겁니다. 근데 자유가 있다고요? 노예가 아니고? 애플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80시간, 90시간 스티브 잡스가 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 리버럴 아트가 필요하다. 자유시민이다. 이게요 제가 말씀드린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천재적인 머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1905년도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기던 그 해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꿈속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어떻게 꿈속에서 힌트를 얻는데 10년 동안 이 빛에 대해서 빛과 시간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던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 말단 직원이야. 10년 동안 막 친구하고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이러다가 그날 거의 밤새워서 토론했는데 도무지 모르겠어 답을. 신경질이 빵 나서 딱 때려치우고 내가 다시 빛과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나 하나 봐라. 이러면서 내가 그걸 다시 생각하면 성을 바꾼다 이러면 집에 가서 잤어. 그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천재 인사이트 하늘에 뚝 떨어진지 아십니까? 10년의 고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러시아의 최고의 화학자 멘델레예프입니다.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주기율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이 뭡니까?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있어.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주기율표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천재죠. 그죠? 이 친구요 꿈속에서 그걸 발견했어. 어떻게? 3일 밤을 새웠어. 공부한다고. 지쳐서 잤어. 꿈에 나타났어요. 다음 뭐가 있습니까? 앞에. 뭔가 미치도록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요. 애플의 직원들 굉장히 스티브 잡스 존경하죠. 성격은 개차반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야말로 사이코패스 올림픽이 있으면 100% 스티브 잡스가 금메달 땄을 겁니다. 그런 또레이 같은 사이코패스와 누가 같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애플의 직원들은 어느 누구도 스티브 잡스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티브 잡스가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꼭 굴림하고 온화하게 내가 막 이렇게 티칭하고 뭐 코칭하고 껴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리더십이라는 착각이 아직 빠져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하는 우주의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같이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구글이요. 28일 동안 집에 안 가요. 월급을 엄청 줘서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잘 조합.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와서 계속 이 얘기해도 되나? 조합해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만든다는 우리 시대적 숙명을 구글이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시티즌으로, 시민으로,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이 아니라 시민으로. 그것이 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세대 HR이 가는 길입니다. 저는 HR이라는 단어도 폐기하자 주의자입니다. 이런 얘기 좀 더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뭐 여기 그 빠름 저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에 1층에 택배가 왔습니다. 내 거야. 아들한테 시켰습니다. 아들 가서 좀 가져와. 신경질 빵 냅니다. 아빠 갔다 와. 아빠 거잖아. 근데 지 거가 오면 총알 가치가 같은 택배인데 왜 이래요? 왜 이러죠? 지 거냐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지 거냐. 내가 오퍼레이팅하고 끌고 가느냐 아니면 지시 받아서 가느냐 얘기예요. 리더십의 매력점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들은 지시하고 컨트롤하고 끌고 가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야 돼. 같이. 그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로 하든 채찍으로 하든 돈으로 매수하든 미인계를 쓰든. 미인계는 뭔지 아십니까?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내 처제 봤지? 엄청 이쁘지? 소개시켜줄게. 이 미인계예요. 그럼 돈으로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비정상적 방법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게? 예? 매수? 그거 안 세련되잖아. 세련되게 돈으로 매수해서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도록 하는 방법. 우리 이보영 씨, 예? 좀 더 세련되게. 협상.
연봉 보상 좀 더 세련되게, 인센티브 더 세련되게. 성과주의. 성과주의. 그거예요. 세련돼 보이죠? 어차피 그 성과주의 돈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놈의 성과주의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리더들이. 리더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ER을 빼야 돼. 리더의 특성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ER 빼버리면 뭡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혹작하대요. 리더십은 이 줄하고 똑같아. 줄하고 똑같은데 이 줄을 땡기면 끌려오죠. 밀면 밀립니까? 안 밀리잖아요. 이게 리더십이래요. 또 하나. 뭐 제가 그래도 올 때 임원인데 오면 공익 광고 하나 해야 되죠.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지난 4월에 국내에 우리 롯데 HR을 담당하는 600명의 임직원들 다 불러 모아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얘기했습니다. 에이질 HR. 작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실험을 계속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속으로 사실 왜 이렇게 에이질하게 에이질 HR이 이번 HR 포럼의 주제였습니다. 롯데. 어떻게 몰랐습니까? 왜 이렇게 빨라야 되는데. 예. 차분하게 생각 좀 해보시죠. 충분히 빠른가요? 여러분들? 회사가?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2명의 마이클입니다. 전략 경영을 만든 마이클 포터, 정의를 이야기한 마이클 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천재죠. 하나는 26, 하나는 27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테드에서 한판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봤죠. 두 사람이 막 사랑설레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드디어 멤버 체인지가 되는구나. 여러분 마이클 포터 한번 불러와서 전략에 대해서 강의 들으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3억에서 4억 줘야 됩니다. 한 번 부르는데. 예. 막 갔어요. 마이클 포터. 샌들이 넘어옵니다. 근데 왜 이게 이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해서 테드에서 연설을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정의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교수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이 미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팔렸어. 100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셨죠. 근데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 사실을 알면 더 놀라실 거야. 100만 권이 넘게 팔렸지만 거의 읽혀지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사실을 아시면 자살하고 싶을 거야. 읽은 놈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철학책이에요. 근데 왜 100만 권 사셨죠? 그죠? 예, 아는 척 아니에요. 사셨어. 사셨죠? 읽으셨어요? 못 읽는다니까. 철학책인데. 저거 왜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 부 넘게 팔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다 사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정의로워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나 그걸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이 왜 정의로워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디폴트 값은 정의롭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되고 지금 정의롭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의를 깨부수는 악마가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의를 깨부수는 악마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뭘까? 주리 씨? 그게 이랜드와 롯데 같은 대기업이야.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런 징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 짐 콜린스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구축 레이트에서 전략 결정하지 말고 먼저 사람부터 적합한 사람 태어나요. 시대가 왜 마이클 샌들 쪽으로 넘어가냐면요. 마이클 포터가 맛이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환경 분석에서 기업 전략 세우고 경쟁 전략 세우고 직원들한테 선언하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따라와라고 얘기하면 벌써 환경이 다 바뀌었어.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워낙 환경이 빨리 바뀌니까 40년 전 마이클 포터가 전략을 처음 얘기할 땐 그렇게 빨리 안 바뀌었어. 지금은 세우면 바뀌어. 맨날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 사이에 파괴적 혁신자가 등장해서 우리 사회를 우리 기업을 망가뜨리니까 조직이 특정 전략에 최적화되면 최적화된 수준의 속도로 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패를 반복하는 학습 조직 에이질 HR이 되라고 제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미쳤나? 그 짓을 하게. 직원이 쓸데없이 시도해가지고 변화 시도해서 망치면 나 어떻게 된다? 잘린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적당하게 2등 있다가 패스트 팔로우로 한 놈 앞에서 죽으면 물러서고 안 죽으면 따라가고.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그죠? 미쳤나? 왜 작은 실패를 반복하게? 회장님이야 계속 하라지. 직원들은 절대 안 한다. 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책 꼭 읽어보십시오. 책 이름 참 무섭죠. 돈피 혁명. 이 책에서 얘기하는 통략 불가능성,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정말 신랄하게 얘기한 책입니다. 패러다임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구글 얘기 또 하나 더 합시다. 파괴적 혁신을 얘기하는데요. 애플이 노키아를 잡고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 좀 미안한데 자꾸 내가 나무 집에 와가지고. 이게 캘리포니아 사막에 가면, 예, 사막에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옥인지 몰랐어요, 제가. 사막에 가면 일주일 동안 버닝맨 페스티벌이라는 걸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사막에 더운데 엔지니어들 다 와가지고 저런 이 버닝맨 이렇게 위에 사람 타는 게 불타는 게 사람 같잖아요, 그죠? 나무 목조금을 일주일 내내 만들어. 일주일 마지막 날 뭐 불질러.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더운 데서 일주일 만들어 밤에 불질러 버려. 그러면서 다들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쳐다봅니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입니다. 얘들이 뭔 짓을 하는 걸까요? 내가 애써서 만든 것들을 내가 깨부수지 않으면 남에 의해서 내가 깨진다. 계속 과거의 나를 부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윈이 적자생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영어로 Survival of the Fittest 최상급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원래 다윈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The Fitter. 꼴찌만 안 하면 살 수 있다. 꼴찌인 누떼나 꼴찌인 임팔라는 반드시 사자한테 잡아먹히게 돼 있어. 거기서 3등이나 4등 앞에서 뛰면 돼.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뒤늦지 않게 빨리 바뀌어야 돼. 근데 미쳤나? 내가 왜 회사에 이래 그렇게 계속 바꿔나가야 돼. 더군다나 애들이 어떻게 되는데 요즘 애들이 있잖아요. 뭐 몰라? 몰라? 나는 회사는 회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일정은 무서 월급 줄여줘 쉴래. 이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 것이냐. 택배 찾으러 가듯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빨리 갈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었냐. 이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매수하면. 성과주의 차등 보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게. 왜? 제도 만들어 놓고 애들 몰아넣으면 되거든.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난 몰라. 하여튼 뭐 한 놈 걸리면 죽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타임즈가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는데 레이건이 선정됐죠. 이 양반이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막 하면서 막 세제를 막 바꿨죠. 1981년도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확 바꿨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의 생각의 뒤에는 얘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먼과 스키너입니다. 두 사람이 레이건의 생각의 이론적 백그라운드. 프리드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경제학자였습니다. 물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는 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가 주장하는 이론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걸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가 만들어 놓은 그 이론이 세상을 파괴하기 직전에 죽었어. 2007년도 금융위기 오기 전에 2006년에 돌아가신 거야. 최고로 행복한 경제학자였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워낙 좀 이렇게 좀 안 된 사람이나 윤리적으로 아니라고 보는데 저 사람이 베트남 전쟁 할 때 1965년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트남에 수소폭탄으로 터뜨려라.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의 스승이던 사람이 너는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 이론이고 여러분 스키너는 잘 아시죠? 나에게 비둘기를 다오. 내가 비둘기가 깨금발로 뛰댕기도록 만들어주마. 이런 사람의 심리는 조작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까? 사람의 심리는 조작할 수 있다. 뭘로? 돈이라는 인센티브와 차등 보상으로. 이론적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모럴, 도덕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미움 문제입니다. 성과주의가
정말 일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줘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도입했습니까? 여기 조금 연식 오래되신 우리 HR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CEO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젊어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진짜 일 못하는데 내 보내든지 아니면 월급이라도 좀 까든지. 이게 성과주의 출발입니다. 미움에서. 그래서 어떻게? 대체로 무임승차자 21%를 징치하기 위해서 성과주의, 월급 까기 위해서 미움에서. 이게 브리드먼 스키너에서 출발한 이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시죠? 잭윌치. 오른쪽에는 잭윌치가 얘기하는 곡선 아닙니까? 그죠? 탑 20%와 하이 10%, 중간에 70%. 잭윌치가 이걸 도입한 건 있지 않습니까? 하위 10%를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가치관과 성과 양쪽으로 평가해서 하위 10%인 친구가 내보내는 겁니다. 그 새로 뽑는 거죠. 계속 내보내다 보면 좋은 애들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 잭윌치의 생각입니다. 외환위기 다음에 잭윌치의 생각이 대한민국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표를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 뭐가 20%입니까? 우리는 미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이런 곡선을 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포춘 500대 기업 중에 20%만 이 곡선을 씁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80% 이상 다 쓰죠. 그것도 어떻게? 미움에서. 이 멜트는 실제로 잭윌치 이런 시스템들을 폐기했죠. 그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2013년도에 퍼스널 사이클러지란 저널에 기재된 아티클인데요. 이게 이겁니다. 막대 그래프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논문을 한 편 쓴 애의 머리 숫자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논문을 많이 쓴 애들이에요. 이걸 몇 함수라 그러죠?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썼나? 몇 함수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성과 곡선은 박스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정규 분포가 아니야. 특히 지식 노동자들의 성과 곡선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이만큼 똑똑한 애 있어. 엄청 똑똑한 애. 야를 여기다 몰아넣어. 얘하고는 엄청난 형격한 차이가 있는데 같은 구간에 들어가. 그죠? 그러고 여기서 다 또 개찌는 애들이 이게 나뉘어져. 이게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최근에 어떤 핫한 이슈는 이런 성과주의 좀 바꾸자. 특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게 어떻게? 원래 인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혼이 있는 바코드 아닙니까? 바뀐 겁니다. 이 와중에 성과주의 와중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왜 일을 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대기업들이 전부 성과주의를 도입하니까 모든 직원들이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말에 MBO를 잘 받아서 연말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고 안 잘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고가를 잘 받아 승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 다 뽑아놓는 대기업에서 다 연말 성과급, 연말 평가에만 몰입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훌륭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놓겠다? 이 생각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백화점, 진짜 서비스 끝내주는 백화점 만들어서 우리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놓겠다? 안 합니다. 롯데 얘기입니다. 저희 집 얘기. 이것이 모든 똑똑한 대기업 인재들이 그렇게 몰입되는데 우리 세상이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이 행복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혁신과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비공식 조사에 의했더니 네 보스 정말 존경스럽나? 3%나 3%. 네 보스와 당장 헤어지고 싶나? 64%가 예.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무림풍 무술 대회래. 쿵우처럼 막 형을 갖춰 하는 무술 대회에서 17연승한 소림성녀 이룽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겁도 없이 격투기에 도전했는데 상대는 미 해병대 출신의 격투기 선수입니다. 앞에서 연락에 폼 잡고 까불다가 더 연락이 더 터지고 2라운드 44초 만에 KO패 발라당 누웠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왜 17연승을 했는데 한 방에 저렇게 갔을까? 이겁니다. 이게 형을 익혔으면 형을 넘어서야 됩니다. 폼 나죠?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딱 폼 갖춰놨죠. 완결성 있어 보이고요. 뭔가 근육도 튼튼해지죠. 또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막 하니까 체조처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고수는 그 형을 넘어서거든요.
우리는 성과주의란 틀에 한 15년 넘게 엮여 있다 보니까 그걸 넘어서는 걸 까먹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4월 우리 HR 포럼에, 롯데 HR 포럼에 펩시코 아시아 퍼시픽 CHRO를 모셔서 여자분입니다. 예, 스피치를 맡겼습니다. 근데 제가 뭘 들었냐면 1시간 반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휴먼 리소스란 단어를 쓰는가 안 쓰는가를 1시간 반 동안 그것만 들었어요. 안 썼어. 리소스란 단어를 안 써요. 그때마다 그 대목마다 peop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소스란 얘기는 3세대 이야기입니다. 리소스란 단어가 이거죠. 퍼스널 매니지먼트. 머릿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인분의 월급을 줘야 되네. 이거에서 와, 이 사람한테 공부를 더 시키고 더 열심히 연봉도 더 많이 주고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이 사람이 3인분을 할 수도 있어. 이 개념이 휴먼 리소스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던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성과주의가 만나면서 언제든지 리플레이스, 언제든지 빼내고 이 사람을 갖다 놓을 수도 있다로 바뀌는 거죠.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 형을. 리소스란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아줌마 명함에 CHRO라고 썼잖아. 그러면 HR은 뭘까라고 봤더니 휴먼 릴레이션이라고 썼대요. 휴먼 릴레이션,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 리소스가 아니라. 여러분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잘 아시죠? 그 재밌는. 제가 10년 전쯤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헤드쿼터를 갔는데요. 그게 HR 파트를 갔는데 HR 파트 했더니 애들이 안내를 못해. 그 회사는 HR 파트가 없거든. 가봤더니 피플 디파트먼트라고 간판을 달아놨더만요. 10몇 년 전부터 걔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소스란 개념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가야 돼.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는 이 대상들은 영성과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 효율과 효과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이걸로 가능하지만요. 이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는요. 예, 인베스트먼트로 안 됩니다. 감성과 영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구글 얘기합니다만은 구글의 아침에는 자유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애플의 그 정신 나간 또래이 스티브 잡스 밑에 아이들이 리브를 하게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4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3번의 큰 어떤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트랜스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IMF 구제금융인데요. 이때 이후로 확 바뀐 겁니다. 어떻게? 잘못된 거 하는 쪽으로.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과주의도 장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을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되고 새로운 프린시펄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찾아내고 있느냐면요. 누가 찾아내고 있냐. 미국의 구글과 애플과 넷플릭스와 아마존, 스타벅스 이런 친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거 언제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다. 한 20-30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넘어서야 돼요. 전략적이란 말이 일단 안 돼. 전략 환경 분석에서 전략을 결정하면 벌써 환경이 바뀌었어.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그 전략에 맞춰 가지고 하면 10년 환경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맞는 인재들만 이제 관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건 폐기하세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스트래티직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왜 나왔냐면 미국에서 HR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략을 결정하는 보드, 이사회에 우리도 불러주라 라고 해서 전략적 파트너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구차하지. 쓰지 마시오. 리소스라는 용어도 쓰지 말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CEO나 COO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플이 훌륭한 이유, 구글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걔네들이 뭐 엄청나게 끝내주는 공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다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략적 파트너 안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주변에서 굉장히 여러분 하는 일이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푹 빠져 있으면 어떻게? 집에 가야지 뭐. 필요 없는 거죠. 새로운데 이제 적응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분히 빠른가요? 충분히 잘 버리고 잘 태우고 있습니까? 예. 사람입니다. people. 운전 잘하십니까? 운전 잘하십니까? 보통 회색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운전 면허가 2,300개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운전 잘하는 2,300만 개입니다. 운전 면허가. 그중 운전 잘하는 1,150만입니까? 못하는 1,150만입니까? 네. 이거 물어보면 대체로 다 잘한답니다. 이런 게 이런 실데없는 것이 궁금해지면 이제 학자 기질이 있는 겁니다. 스웨덴에 이런 실데없는 게 궁금해진 여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올라스 벤슨이라고. 이걸 또 조사를 해요. 했더니 운전 잘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93%야. 이 자신에 대한 과잉 확신이죠. 자신에 대한 과잉 확신. 이렇게 어려운 저도 경영을 전공했지만 이렇게 어렵게 용어로 세상 설명하는 학자를 딱 싫어. 저는 딱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뭐 지잘난 맛에 산다 법칙. 이 정도 운전 좀 잘해 지잘난 맛에 살아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 운전 못한다 7% 교통사고 낼 것 같습니까? 안 내요. 왜? 쥐꼬라지를 하니까 방어운전 해요. 그럼 교통사고는 누가 다 냅니까 세상에? 잘하지도 못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43%가 다 내고 돌아다니겠죠, 그죠? 이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아티클을 보고 저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학자 기질이 좀 있나 봐 저도 조사해봤습니다. 우리 그룹의 팀장들 전원들한테 팀장님 주변 팀장과 비교하면 당시 팀장 역할을 잘하는 상위 50%입니까? 못하는 상위 50%입니까? 다 물어봤어. 팀장들 연말에 다 평가 피드백 다 해주고요. 네 몇 등이다, 몇 명 중에 몇 등이다 하고 그걸 까먹을까 싶어서 통장에 가슴 아프게 찍어줍니다. 연말 성과급 차등해 주니까 알아 뒷꼬라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내가 상위 50%에 들어간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그룹 롯데 팀장 40%? 세상을 굉장히 밝게 보시네요. 86.3%. 그렇게 고통스럽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딱 불러막아 쪽지 나눠놓고 상위 50% 하위 50% 동그라미 접어주세요 하고 뒤에서 개봉해보면 딱 이 숫자 나와요. 여러분들이 매니지해야 될 대상들, 팀장들, 임원들 똑같아요. 제가 더 재밌는 얘기요. 26명짜리 우리 그룹의 계열사 임원들을 교육하러 갔어요. 나 궁금해졌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돌렸어요. 26명입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상위 50% 하위 50% 돌렸어. 상위 50% 들어간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 나왔겠습니까? 100%. 이 직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인간이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 잘났다고 생각하면 바꿀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리더들요. 여러분들이 관리의 대상, 리더십, 관리의 대상 이거요. 지 잘난 맛에 삽니다.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보는 질문 보니까 리더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후천적이어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 월급 받으니까. 선천적이면 여러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채용 담당자만 잘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팀장들부터 시작해서 임원이 돼가면서 지잘난 쪽으로 계속 기우는 거 보면 후천적인 것 같아. 인간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리더는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얼마나 대단하냐면 외군 87,700명이 죽는 동안 조선 수군 52명 죽었어요. 한 명 죽을 때 1687. 진짜 효과적이 효율적이죠. 그죠? 침몰 함선이 1163척의 조선군 제로. 끝내주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난중일기에 일정 부분이 소실돼 있다가 최근에 발견돼 가지고 완역본으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무지하게 재미없어요. 이게 두껍고 책 읽는 걸 좋아서 한번 읽다가 밑줄 좀 읽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장군님 이거 너무 많이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조선수군을. 제가 한 3분의 1쯤 읽다가 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군께서 죽이시다가는 외놈이 죽인 것보다 더 장군이 더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다시 갔습니다.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장군님이 얼마나 기록 정신이
적자 생존이 뭔지 아십니까? 다윈 얘기 아닙니다. 적어야지 기억에 산다, 생존한다. 적자 생존 정신에 충실하신 분인데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7년간 123번 1, 2, 3 군법 중에서 대부분 처형. 그러니까 123명이 죽었냐? 천만의 말씀. 한꺼번에 2명, 3명 막 죽여요. 조선군 52명 외놈이 죽은 게 엄청 많아요. 우리 장군 사이코패스인가? 왜 이렇게 많이 죽였을까? 왜 이렇게 많이 죽였을까요? 재밌나 이렇게 죽이면? 왜? 왜 미친 짓을 했을까? 부하들은 왜 이런 미친 인간을 존경했을까? 왜 이 미친 인간 뻑하면 목 치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목숨 버려가며 싸웠을까?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CEO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CEO가 직원들에게 어떤 가치를 요구합니까? 어떤 가치를 전파합니까? 여기다 교육 인재 육성 담당자들이 많죠. CEO가 멍청하면 누구 책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책임입니다. CEO를 누가 교육시킵니까? 여러분이 시켜야죠. CEO가 직원들에게 어떤 가치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팀장들 보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진짜 여러분의 관리 대상은 CEO입니다. 여러분들 CEO들한테 한 달에 책 한 권이나 사주십니까? 이 책 찍이던데 사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십니까? 네, 하셔야 돼요. 사장님 이 책 찍입니다. 저는 맨날 이랬습니다. 부회장님 이 책 찍입니다. 딱 넘어. 이 책을 읽을 시간에 밑줄 다 꺼놨습니다. 중요한 부분. 그래도 그럴 줄 알고 내가 5장짜리 선물해서 가져갔습니다. 읽혀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더가 멍청하면 밑에 애들 다 죽고 여러분이 멍청하면 여러분 회사 임직원들이 다 죽는다고. 클라우제비츠입니다. 여러분들 손자병법 잘 아시죠? 동양에는 손자가 있다면 서양에는 클라우제비츠가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게 전쟁론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유행은 전쟁론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 왜 전쟁론을 썼냐면 독일 사람인데요. 프랑스에 포로가 돼가지고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가 화해하자니까 얘가 독일 군대 때려치고 러시아 군대 들어가가지고 프랑스하고 싸운 애입니다. 프랑스를 이기기 위해서 전쟁론을 쓴 겁니다. 그 책은 전부 독일어겠죠? 전부 독일어입니다. 한 글자만 빼놓고 쿠데일이라는 양. 쿠데일. 이건 프랑스어입니다. 이건 도무지 독일어로 번역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략적 통찰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적 통찰력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방향이야라고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스티브 잡스처럼, 구글처럼. 사람들은 애플의 직원들, 구글의 직원들은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10몇 년 동안 성과주의에 빠져서 직원들은 연말 평가와 연말에 나오는 인센티브, 차등 인센티브 때문에 사람들은 동기부여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고 있죠.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죠? 누가 바꿔야 되는데? 새로운 걸 뭘 내놔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조차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징후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징후.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확 바뀌고 있을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 잡아채야 됩니다. 4세대로 사람에 관련 피플과 관련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시점. 톨스토이 얘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자기 경력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인사 담당자고요. 세상에서 제일 공부 안 하는 것들이 교육 담당자입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